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SBA 중소기업청, 이 SBA가 팬데믹 당시 지원금을 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 행각이 너무 많다라면서 지금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행된 SBA 대출 가운데 11만 건이 넘는 사기 의혹을 적발했다라면서 대대적인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당시 지원금을 받았던 작은 중소기업을 했고 식당이나 무슨 이런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던 그런 분들,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 일부가 지금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생존을 위해서 정부 보증 대출을 신청했던 업주들 사이에서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런 론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 뭐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받았고 뭐 죄진 거 없으면 불안해할 거 뭐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그 당시 이렇게 론을 받고 대출을 받고 할 때 본인들이 이제 서류를 작성하기보다는 그런 걸 이제 대신 작성해 주던 브로커라 그럴까요? 뭐 에이전트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고 또 정부가 지금까지 역사상 없던 막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고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절차나 이런 걸 잘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비영리기관에서 기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전문적으로 서류를 이제 중간에서 대신 만들어주는 뭐 그런 에이전트나 브로커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가능한 한 그 좀 액수를 많이 나오게끔 늘려주게 하려고 또 조금씩 좀 올리고 뭐 이런 거가 그 대출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불안해 하는 겁니다. SBA니 그 중소기업청은 당시 급여 보호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직원이 뭐 10명이 있거나 뭐 20명이 있거나 그런데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직원들 월급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은 밀리지 마라 해서 직원들 월급 주는 목적으로 줬던 게 있잖아요. 그게 PPP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자체의 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재난 피해 대출 그래갖고 EIDL이라는 것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자, 예를 들어서 허위로 직원 수를 늘려서 신고를 한 뒤에 많은 돈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 비즈니스 오너가 일부러 고의로 조직적으로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브로커가 이제 서류 만들어 주시면 줄 때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어쩔 때는 7명이고 어쩔 때는 9명이고 좀 그렇죠. 그러면 조금 장사 잘 될 때는 한 10명쯤 되죠. 10명 될 때도 있었죠. 그럼 10명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정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1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직원들 봉급은 평균 얼마죠? 3,000불 주는 사람도 있고, 6,000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평균 6,000불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서류가 좀 조작? 허위?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위로 직원 수를 늘리거나 또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받는 이런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비즈니스 갖고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해서 이중으로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모든 유형에 대해서 지금 SBA가 조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팬데믹 당시에 신속한 집행을 한다. 정부 차원에서. 빨리빨리 도와줘야지 팬데믹이 20년, 30년 갈 것도 아닌데 빨리 도와줘야지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신속한 집행을 한다라는 그 모토 아래 좀 심사 기준이 그러니까 나라도 좀 정부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류 받아갖고 일단 막 급하니까 돈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계와 세무 지식이 좀 부족한 그런 업주들의 경우에는 이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서 서류를 맡겼다가 의도치 않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인 그런 사례가 지금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권과 이 회계사들에 따르면 당시 일부 브로커들은 실제 직원 수보다 숫자를 대폭 부풀려서 신청을 하거나 또 세금 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수치. 내가 세금 신고할 때는 한 달 매출이 8만 불이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세금 신고할 때는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하죠. 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려고 하니까 가능한 한 이제 최소 수치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건 돈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한 또 올려서 하려고 하죠. 이 갭이 있는 거죠. 가능한 한 줄여서 예를 들어서 세금 신고를 한 8만 불 했는데 내가 이 대출을 이런 신고 지원을 받는 신청할 때는 13만 불, 15만 불 뭐 이렇게 올리는 거죠. 나라에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업주가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이걸 해명하고 제대로 해명이 안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업주는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냈을 뿐인데 지금 와서 사기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받은 대출금은 모두 다 사업 운영으로 쓰기도 하고 직원들 급여로 실제 다 사용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은 오버되게 지급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토해내라 하더라도 토해낼 돈이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의 초점은 조직적, 고의적 사기를 중점적으로 타겟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사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의의 업주들이 심리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기 적발과 강도 높은 환수 조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앞으로는 이제 3월 1일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규모 사기 적발 그리고 강도 높은 환수 조치 요거 이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3월 1일부터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쉽게 말해 영주권자 또는 그 이하는 대출을 안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SBA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악재가 지금 마구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BA 대출을 이미 이용을 했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야 할 상황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리고 불확실한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요. 당시 팬데믹 당시 식당을 여러 개 하던 그 사람들은 매장당 많게는 뭐 직원들 월급 어떤 큰 식당, 일식당 크게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식당 하나에 직원이 40명, 5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막 9개, 10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매장당 많게는 100만 불 이상씩 직원들 월급 밀리지 말라는 그 PPP를 받아서 토탈 막 수백만 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000만 불 이상 받은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과연 그 사람들이 고이던 아니던 얼마나 서류를 정확하게 해서 받은 것이었을지 참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정부의 조사가 그래서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단독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같은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당국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논의 중인 그 주거 법안에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포함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는 또 별개로 주택값을 좀 잡기 위한 그런 의회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걸 좀 집어넣으라라고 행정부가 의회 의원들에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그러니까 개인 실수요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가 단독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정부 대출 해주지 마라, 또 금융 혜택 같은 거 제공해주지 마라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행정명령 사인한 건데 그거를 의회 법안에 아예 넣어달라라는 것이죠. 이유는 행정명령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입법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려면 입법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의 의원들은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법안에 넣는 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기류입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화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는데 트럼프 대통령 걸 넣으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과 의회가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목적은 같지만 접근법이 다른 겁니다. 서로 좀 결이 다른 그런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집값은 2019년 이후에 50%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그래서 첫 주택 구입자, 그러니까 first buyer의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20대, 30대 조금 늦게 본다면 뭐 40대 뭐 이런 친구들 첫 집을 살려고 할 때, 예, 전에는 뭐 한 3, 40년 전 여러분들이 이민 오신 초창기 때는 뭐 20대 이민 와서도 이민 오신 지 몇 년 만에 그래도 다운페이 하고 하면서 집 사고 다 했었잖아요. 요새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20대에 자기 능력으로 집 산다는 건 요새는 뭐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이제 30대 뭐 40대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퍼스트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졌고 때문에 주택 판매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저 거래가 좀 한산합니다.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도 좀 대책을 내놓느냐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라는 것입니다.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그리고 교통 허브 인근의 신규 건설 촉진 등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쉽게 하면은 소위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공급을 확대하고 그 공급도 가능한 한, 한국에서는 뭐 역세권이라 그러죠. 예,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10분 거리 뭐 이런 거. 한 10분 정도만 되면 이제 역세권, 5분 정도밖에 안 되면 초역세권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통 허브 인근에 집을 짓고, 그래서 공급을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의회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의회의 접근법과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좀 결이 다른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의회는 공급 확대를 원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집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좀 더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의 어떤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걸 원하고 있고, 의회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걸 원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내려가게 만들던 어떤 그렇게 해서 만들던, 요게 이제 의회,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내려가게 만들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완화하고 확대해서, 그래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늘려주던, 결과는 같은 목적은 같죠, 사실은.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중요한 건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다른 접근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떤 것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요자 입장,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것이든 저것이든 좀 속도를 내서 국민들이 좀 베네핏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직관은 좀 결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두 개가 다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중간에서 이제 뭐 피해라면 피해랄까 좀 답답한 건 국민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의회도 그렇고 뭐 행정부 측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만 많지 사실은 지금 현재 공연불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봉쇄 조치가 드디어 쿠바 주민들 일상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하고 있는 거기까지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쿠바 경제의 생명선이었던 그 관광업이 영향을 받게 된 데 이어서 수도권의 대중교통마저도 사실상 지금 마비됐습니다. 한 나라가 무슨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예, 특히 그것도 수도권에 대중교통이 마비됐다? 그것도 기름이 없어서? 이건 뭐 얘기 다 했죠. 지금 쿠바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쿠바의 한 대학생은 아바나 지역 그 주요 시내버스가 지난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라면서 현지 대학생의 상당수는 사실상 수업 출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학교 가려는데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는 각 대학들은 팬데믹 때처럼 지금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대중교통도 대부분 끊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그 유류 수급 상황 속에서 연료 재고
갖고 있는 재고량이 고갈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미국의 그 압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쿠바와 석유 교류하는 나라는 막 관세 막 때려버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파가 지난 주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쿠바의 특히 이제 아바나 시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디젤유는 판매하지 않고요. 디젤유가 이제 트럭이나 대형 버스 이런 거 운행할 때는 우리 일반 승용차에 넣는 게 아니라 디젤 가스를 넣잖아요. 그 디젤유는 아예 뭐 있지도 않다고 하고요. 또 일반 휘발유의 경우에는 있기는 있는데 조금 팔기는 파는데 1인당 20리터가 맥시멈 제한됩니다. 그 이상은 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낼 때도 쿠바의 그 페소로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달러만 내야 그것도 찔끔 파는 그런 형식이니까 이건 뭐 대중교통도 끊어져. 자기가 차가 있어도 내가 뭐 집에 달러 갖고 있지 않으면은 거기다 가스를 넣을 수가 없어. 지금 완전히 그 쿠바의 그 경제 젖줄이 완전히 지금 뭐 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비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관공서의 경우에는요. 지금 관공서 공무원도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출근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관공서도 아예 지금 주 4일제 근무 시스템으로 전환됐다는데 요대로 가다가는 뭐 한 일주일만 있으면 주 4일이 아니라 주 3일제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한 나라에 관공서에 공무원들이 없다? 일주일에 한 3, 4일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건 나라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자,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요, 인력 재배치 및 근로계약, 해지 같은 비상대책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돼 있는 사람들 다 해지, 나오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죠.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나와도 사실은 민원인도 올 수가 없죠. 민원인도 버스가 없으니까 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산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사실은 나올 필요도 없고 또 나올 필요가 있다고 해도 버스가 없어서 공무원들도 못 나오고 버스가 있어야 거기 공무원도 타고 민원인도 타고 해서 와서 일을 볼 텐데 지금 다 그런 게 끊긴 거니까 길거리가 좀 한산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지상의 거리만 한산한 게 아닙니다. 쿠바의 하늘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어 캐나다 국적 항공사죠. 에어 캐나다는 쿠바 현지의 항공유 부족 사태로 인해서 쿠바행 항공편을 운항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쿠바에 일주일에 몇 번 가거든요. 근데 가면 거기서 이제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시 떠나야 되는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를 와도 쿠바 입장에서 오지 마세요. 캐나다에서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서 쿠바에서 사람 내려놓고 다시 사람 태우고 캐나다까지 가려면 이만큼 기름이 필요한데 우리 그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캐나다도 지금 쿠바행 항공편 다 스탑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쿠바와 이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등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지난 주말 이후부터 좀 타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 초과 형국에 놓인 이 쿠바의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직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쿠바가 정말 스스로 무너질지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서 regime change, 정권 교체가 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1주, 길어봐야 2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에서 급진 좌파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가 지난번에 당선이 됐죠, 연말에. 그래서 1월 1일부터 취임했습니다, 조란 맘다니가. 그런데요, LA에서도 소위 제2의 맘다니가 탄생하게 될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인도계 미국인이자 조란 맘다니랑 똑같아요. 인도계 미국인이자 강력한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본인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네. 사실은 미국에 사회주의자가 뭐 있는 경우는 많이 없죠. 사실은 거의 다. 네. 그 버니 샌더스가 한동안은 뭐 사회주의자인 것처럼 많이 우파에서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조란 맘다니에 비하면 버니 샌더스 할아버지는 뭐 사회주의자도 아니에요. 여하튼 그러니까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다. 이 맘다니가 그랬는데
LA의 시장에 출사표를 낸 사람도 인도계 미국인이면서 본인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하면서 이 LA라는 대도시의 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젊은 정치인, 요거까지 다 아주 똑 닮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수식어는 지난달에 취임한 그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에게만 뭐 적용되는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만은 똑같은 정치인이 지금 LA에도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도전 중에 있는 리티아 라만 시의원입니다. 리티아 라만 시의원. 최근 제2의 조란 맘다니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인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LA의 새로운 시장 후보가 맘다니 뉴욕 시장과의 비교가 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 특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깜짝 출마를 발표한 니티아 라만 LA 시장 후보를 집중적으로 특집 보도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이제 뭐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은 남성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LA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니티아 라만이라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 다른 점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일단 이민자 가정 출신, 그리고 인도계의 미국인 이민자, 그리고 니티아 라만은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미국으로 왔다는 것도 정말 너무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리티아 라만이라는 여성은. 그리고 MIT에서 도시계획 석사 학위까지 받은 아주 공부 잘한 재원입니다. 뉴욕의 맘다니 시장 역시 뭐 공부는 잘한 재원이죠. 인도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미국으로 왔고,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인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와 그리고 명문대 보든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뭐 똑똑하고 뭐 어렸을 때 왔고 인도계고 뭐 이런 다 똑같아요. 정치적인 성향은 오히려 더 똑같습니다. 둘 다 미국 최대 사회주의 단체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단체가 있어요. DSA.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입니다. 두 명 다. 예, 그리고 대도시의 살인적인 집값 문제와 또 주택 공급 정책에 또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거기까지 똑같습니다. 니티아 라만은 LA시 주택 및 노숙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임대료를 연체한 그 세입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퇴거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 그리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4% 이상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시 조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주택 문제, 주거 문제, 막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그것까지도 조란 맘다니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마치 이 니티아 라만의 공약 같은 거, 정책 같은 걸 보면 조란 맘다니 공약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누구 거지? 똑같아요. 헷갈려요. 네. 만일 LA에서 니티아 라만이 당선되면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 이어서 제2의 도시인 LA에서도 민주사회주의자 소속 이민자 시장이 탄생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제 두 사람은 정치 경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는 그야말로 신의 정치인이었습니다만은 니티아 라만은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 당시 현직 시위였던 한인 정치인 데이빗 류 시의원을 누르고 LA시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LA에서 데이빗 류 시의원, 그러니까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한인 시의원이 있어서 많이들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빗 류하고 맞붙은 이 니티아 라만이 LA시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그 기록을 세우면서 득표해갖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데이빗은 참 운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세우면서 당선이 됐었고 그때, 그리고 2024년에 또 재선에 성공하는 등 LA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아주 정치 신예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처럼 LA에서는 나름대로 뭐 탄탄한 지지세를 갖고 있는 니티아 라만이 LA 시장이 당선이 돼서 제2의 맘다니 스토리를 정말로 쓰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든 선거에는 관전 포인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후보들도 당연히 좋고요.
사실 유권자도 그렇게 관전 포인트가 있으면 그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좋고 뭐 나라 차원에서 좋죠.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민주사회를 보여주는 거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선거에는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 관전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린 그 니티아 라만, 조란맘다니와 닮은 꼴 이런 것들 이런 건 비단 이제 LA뿐만이 아니라 타 대도시에서도 서서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 LA에서 뉴욕 같은 사람이 시장 후보로 출마했다며? 그래? 야, 그 될까? 뉴욕이 되는 것처럼 또 LA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다른 도시에서 지금 LA 시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가 될 조짐입니다. 사실 뉴욕 시장 선거도 뭐 전국적인 그런 관심을 끌었죠. 이곳 LA에서도 우리가 다 관심을 어느 정도 가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LA 시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요. LA 시장 선거는 언제 있느냐? 일단 예비 선거는 6월 2일 있습니다. 그때 6월 2일에 이제 예비 선거 프라이머리 선거를 치르는데 여기서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과반 득표한 사람이 일단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 득표자 2명 1등하고 2등 둘 다 과반은 아니지만 그 2명이 결선 투표로 갑니다. 11월. 그건 중간 선거할 때 11월 3일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결선 투표에서는요. 맞붙은 2명 중에 1명이 단 한 표라도 더 가져가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일단 시스템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강화 기조 때문에 영국 기업의 임원들이 경범죄, 사소한 범죄 뭐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잇따라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가 되는 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영국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까다로워진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주 영국 미국 대사관은 최근 기술 기업의 최고위급 임원들에 대한 관광 비자 그리고 뭐 사업 비자 등등 발급을 잇따라 거부했습니다. 뭐 전부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전 같으면은 이 정도면 뭐 문제 없이 다 비자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지금 못 받은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식당에서 밥 먹고 뭐 와인 한잔 하다가 옆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좀 싸움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대요. 뭐 이게 뭐 별일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작은 어떤 그 경범죄로 기소된 케이스가 있는 영국의 대기업 간부가 있는데 사실 이전 같으면은 뭐 비자를 못 받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범죄 이력이다라고 해갖고 미국 입국 비자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이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일부는 이 같은 이력이 1970년대까지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쫙 보니까 최근에는 아주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최근 한 뭐 20, 30년 동안 전혀 뭐 교통티켓 하나 끄는 거 없으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영국에 있는 주영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거예요. 왜 그렇지? 봤더니 1970 몇 년도에 있었던 일까지 들먹이면서 비자 거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을 갖췄다라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이민 변호사 스티븐 헬러는 제일 두드러진 측면은 과거에는 문제없이 비자를 여러 차례 받았었는데 이제는 거부당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험상 범죄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국 방문 비자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자신의 고객에게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목숨 걸고 그 비자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해 6월부터는 아예 월간 비자 발급 건수 공개에도 중단했습니다. 매달 발표하거든요. 이번 달에는 우리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자 무슨 종류 비자 몇 건 무슨 종류 비자 몇 건 이걸 이제 통계를 매달 발표하는데 지난해 6월부터는 아예 발표도 끊어버렸어요. 발표 안 해. 알려고 하지 마 이거죠. 네. 영국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이민 변호사 폴 사마티는요.
미국은 전 세계 금융 중심지이므로 사람들은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비자가 발급 거부가 되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지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를 한 이후로 미국행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도 비자를 못 받아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도 많지만 관광 오려고 하는데 그 관광도 안 되는 못 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 수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2%가 줄어서 그러니까 그 전 해에 비해서 4.2%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 수 감소를 기록한 해가 지난해 2025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홍콩 당국이요. 한국의 한 업체가 공급한 생굴과 그 관련된 그 식중독 사태로 인해서 수입과 유통,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그 생굴 뭐 꽝꽝 얼렸겠지만 뭐 그런 거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예, 한국의 업체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콩 식품위생부는 최근 한국의 A 업체가 공급한 생굴에 대해서 자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를 모두 전면 중단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자국 내 기업 두 곳이 수입한 생굴에 대해서도 역시 유통 중단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에 발생한 그 홍콩 내에서의 여러 건의 그 식중독 사례들이 바로 이 한국의 A 업체가 공급한 생굴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부는 최근에 접수된 식중독 사례와 관련해서 식당과 공급업체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A 업체가 공급한 생굴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라면서 예방 차원에서 해당 한국 업체가 공급한 이 생굴의 홍콩 내 수입, 유통, 판매를 즉시 중단시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커피를 드실 때 아직도 가끔 그러시죠. 이 커피가 진짜 몸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니면 뭐 좋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에 나쁘지는 않은 건가, 뭐 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커피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수록 점점 더 많이 뭐 나쁘다라는 얘기보다는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효능이 생각보다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생각보다 좋은 효능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생각보다 많이 발표되더라고요. 그게 최근 들어서 좀 더 그러는 것 같은 느낌. 이 커피 회사가 그 연구 논문 하는데 그 연구 지원비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여하튼 근데 이거는 믿을 만한 소식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나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하루에 2잔 내지 3잔 정도 마시거나 아니면 티에도 카페인이 있잖아요. 티를 하루에 1~2잔 마시면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연구했냐고요? 네, 하버드대 의대에서 연구했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오늘자 저널에 그 게재를 했어요. 미국 의사협회 저널을 자마라고 있습니다. 자마. 그 의사협회 저널에 게재를 했습니다. 13만 명 이상의 40년간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페인 섭취가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구에 참여한 13만 1,821명, 13만 1,821명의 자료를 이용해서 카페인이 있는 커피,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커피라고 할게요. 카페인이 없는 건 디카프 커피니까 이제 그냥 커피는 카페인이 있는 일반적인 커피, 그리고 역시 카페인이 있는 티, 그리고 이제 디카페인 커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치매 위험과 인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자, 분석 결과 카페인 섭취량 상위 25% 그룹의 치매 발생률은 10만 명당 1년 내 치매 발병이 1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카페인 섭취량 하위 25%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 치매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약 한 2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을 좀 하루에 커피 2~3잔 먹는 사람, 그리고 아예 안 먹는 사람, 이게 비교를 했더니 치매 발병률이 한 20% 정도 이 팀이 더 낮은 거예요. 또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인지 저하 발병률도 훨씬 더 낮았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더 나은, 더 좋은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구팀은
커피 말고 이제 티의 경우도 티 섭취량이 많은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없는 커피, 디카페인 커피에서는 이런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 마시는 그룹과 커피 아예 안 먹는 그룹과는 치매 발병률이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아하, 이게 카페인의 역할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신경 보호 효과의 주요 요인이 그 카페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걸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따라서 카페인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 티는 하루에 한두 잔 그렇게 섭취한 참가자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이점이 나타났다. 그 좋은 훌륭한 아니 뭐 좀 긍정적인 작용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커피는 하루에 두세 잔. 이 숫자 중요합니다, 이거. 좋다고 막 20, 30잔은 당연히 안 돼. 하루에 두세 잔, 티는 한두 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한두 잔, 두세 잔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뭐 절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커피의 경우에는 또 너무 마시면 막 떨리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커피가 좀 약하신 분들은 하루에 두 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괜찮으신 분은 세 잔까지. 가능한 한 그 이상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카페인이 뭐 커피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이나 두 잔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꼭 유념해 주시고요. 하루에 커피 그냥 한두 잔 정도는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